김밥 한 줄로 효도라고요. 말 한마디가 그리운 어머니의 하루, 그날 재봉틀을 꺼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조용히 눌러앉은 서러움에서 당당한 이름으로 다시 일어선 한 사람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영상이 끝나면 당신의 마음에도 바느질 하나 놓이길 바랍니다. 며느리가 두고 간 김밥 한 줄을 나는 6시간 동안 바라보다 결국 버렸습니다. 그 아이는 점심 드시라고 말하곤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식탁 위 김밥은 식었고 그 말은 하루가 지나도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길자입니다. 부산 사하구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요. 지금은 혼자 지냅니다. 남편은 10년 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고 아들과 며느리는 가까운 동네에 삽니다. 거리로는 가까워도 마음은 자꾸만 멀어졌습니다. 예전엔 명절이 오면 냉장고 문을 몇 번이고 열고 닫으며 장볼 목록을 손에 쥐고 움직였습니다. 고기, 생선, 묵나물, 기름. 그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전은 꼭 2번 부쳐 올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부터 며느리는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기름 냄새가 싫다 했고 국은 끓이지 말자고 했습니다. 혼자 일하지 말라는 말인 줄 알았지만 결국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갈 때면 내 마음이 발끝부터 작아졌습니다. 부엌불도 켜지지 않았고 상은 늘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김밥 한 줄이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올해 68입니다. 그동안 참 많은 밥상을 차렸고 누군가의 젓가락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한 끼를 위해 서너 시간을 쏟아도 그 밥을 맛있게 먹는 얼굴 하나면 괜찮았던 시절이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아이 얼굴을 마주하면 내가 이 집에 괜히 왔구나 싶습니다. 김밥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는 며느리, 눈치를 보는 아들, 그 사이에서 나는 점점 목소리를 줄여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내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예전엔 어머님이라도 했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사라졌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갈 땐 저기요 하거나 그냥 말없이 지나갑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만 불리다 보면 사람은 자신을 잊게 되더군요. 내 이름을 나도 부르지 않게 되고 그 이름이 불리지 않으면 존재도 점점 흐려집니다. 그날 밤 김밥은 그대로 쓰레기통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밥과 고무처럼 굳은 단무지를 입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반찬 하나 꺼내 조용히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며칠 전 복지관 앞에서 받은 전단지가 떠올랐습니다. 명절 자원봉사 모집 안내. 작은 글씨로 함께 나눌 손이 필요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었을 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쳤는데 그날 김밥을 버리고 나서야 그 글씨가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내 손이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할 수도 있을까? 내가 다시 누군가의 밥상을 차릴 수 있을까? 그날 밤 나는 종이 한 장을 주머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그 집 밥상에선 느낄 수 없던 묘한 따뜻함을 내게 안겨주었습니다. 김밥 한 줄이면 효도지 뭘 더 바라셔. 그 말이 벽 너머에서 들려왔다. 웃음 섞인 목소리였다. 나는 손을 멈췄다. 빨래를 개다가 잠시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 있었다. 그 말이 나를 향한 것임을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웃음이 얼마나 가볍게 나를 넘겼는지도. 그날 며느리는 통화를 마치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방에서 나왔다. 나는 식탁 앞에 앉아 그 애가 놓고 간 김밥을 바라보았다. 단무지와 계란이 말려있는 그 한 줄. 식은 밥알이 냄비 뚜껑처럼 들러붙은 느낌이었다. 그 애는 내 눈을 보지 않았다. 아들은 집에 없었고 오랜만에 온 며느리는 조용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가방을 챙겨들었다.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밥은 먹어야 했기에 숟가락을 들긴 했지만 김밥은 손에 닿지 않았다. 텅 빈 상을 마주한 채 내가 무엇을 참는 중인지조차 이젠 스스로 알 수 없게 되었다. 말도 옷처럼 수선을 해가며 해야 한다는 걸 그 아이는 몰랐을 것이다. 그 말 한마디를 들은 내 하루가 어떻게 구겨졌는지, 어떤 구김은 며칠이 지나도 펴지지 않는다는 걸 나는 그날 늦은 오후 집 근처 작은 언덕을 천천히 걸었다. 나무 벤치에 앉아 잠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다가 복지관 쪽 골목으로 발을 돌렸다. 며칠 전 받아든 전단지가 계속 떠올랐기 때문이다. 명절 반찬 나눔 자원봉사, 그 문구 아래 조용히 적혀있던 함께 나눌 손이 필요합니다. 라는 한 줄이 오늘은 유난히 크게 보였다. 누군가가 내 손을 기다려주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내가 조금은 살아날 수 있을까?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복지관 내부는 조용했고 책상 위에는 봉사 신청 명단이 놓여 있었다. 담당자에게 말을 건네자 그분은 웃으며 손짓을 해주었다. 이름을 적으면서 손이 살짝 떨렸다. 누군가에게 다시 내 이름을 내어주는 일은 생각보다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햇살이 길게 들이치는 골목 어귀에서 나는 아주 오랜만에 내가 스스로 선택한 무언가를 했다는 묘한 감정과 마주했다. 며느리는 내게서 밥상을 가져갔지만 이곳은 내 손끝을 다시 쓸모있게 해주려 했다. 아직 확신은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다음번 김밥 한 줄 앞에서는 더는 울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며느리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감사하다는 말을 툭 던지고 지나갔다. 그 말 뒤에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나는 고쳐준 가방을 조심스레 그녀 손에 쥐어주었다. 그 순간 말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내 손끝에 남았다. 그날 밤 나는 재봉틀을 꺼냈다. 거실 구석에 덮여있던 먼지를 털고 오래된 콘센트를 꽂았다. 덜컥거리는 소리가 먼저 반겼고 금세 낡은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손녀가 인형 옷을 들고 왔던 건 그 전날이었다. 어깨가 찢어진 작은 원피스를 들고 할머니 이거 안 돼 하고 울먹였는데 나는 그때 손끝으로 원단을 짚으며 중얼거렸다. 내 손맛이 아직 살아있을란가 모르겠네. 재봉틀 바늘이 천위를 지나갈 때마다 내 안에서 오래된 감각이 되살아났다. 몇 해 전만 해도 손주 교복 고치고 아들 와이셔츠 찢어진 자락을 꿰매며 매일 바느질을 했다. 그 손은 식구들 옷 한 벌에 계절을 붙잡고 살던 손이었다. 며느리가 들고 온 명품 가방은 손잡이 가죽이 다 달아있었고 지퍼도 반쯤 나가 있었다. 나는 그 가방을 조용히 고쳤다. 말없이 실을 꿰고 조금 더 튼튼하게 덧댔다. 며느리는 눈 한번 마주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감사해요 라는 말만 남겼다. 그 말이 고마웠다기보다 그 말 이후의 정적이 더 오래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그날 밤 손녀가 인형을 들고 와서는 두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할머니 손이 마법 같다고. 찢어졌던 옷이 말끔히 봉합된 걸 보며 아무렇지 않게 감탄을 쏟아냈다. 나는 순간 작은 따뜻함이 가슴 안쪽으로 번지는 걸 느꼈다. 누군가가 내 손끝을 그렇게 바라봐 준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내 마음 안에서 오래 울렸다. 며느리의 무심한 감사보다 손녀의 말 한마디가 훨씬 깊이 스며들었다. 나는 조용히 재봉틀 바늘을 멈추고 손에 묻은 실밥을 털어냈다. 아직도 내 손이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기억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나는 반찬 봉사 신청서를 다시 꺼내어 보았다. 누군가를 위한 손길이
다시 필요한 곳에 서고 싶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누군가의 하루에 작은 수선이라도 남길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일지도 몰랐다. 그 가방 진짜 할머니가 만든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부산 한복판을 흔들 줄은 그 누구도 몰랐을 것이다. 나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다. 며칠 전 손녀가 내게 작은 부탁을 했다. 엄마 가방은 너무 크고 자기는 알록달록한 게 좋다며 인형 옷 만들고 남은 천으로 가방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나는 그 아이의 어깨에 맞춰 끈 길이를 조절했고 주머니엔 조그만 곰돌이 단추도 달아주었다. 재봉틀을 다시 돌릴 때마다 이 손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내가 누군가의 뭔가가 될 수 있구나. 그런 기분이 들었다. 그 가방을 들고 손녀는 학교에 갔다. 그날 오후 손녀의 담임 선생님이 가방을 보며 물었다고 했다. 이거 어디서 샀냐고. 참 예쁘고 단단하게 잘 만들어졌다고. 손녀는 자랑스럽게 말했다고 했다. 할머니가 직접 바느질했다고. 재봉틀로 만든 거라고. 그 말이 한 SNS 글로 올라갔고 사진 한 장이 덧붙었다. 우리 반 아이 가방 할머니가 직접 만드셨대요. 그 글이 할머니 디자이너라는 말과 함께 부산 지역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다는 얘기를 며느리가 건넸을 땐 나는 처음엔 믿지 못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핸드폰 화면에 줄줄이 달렸고 누군가는 어디서 주문하냐고, 누군가는 자신도 어릴 적 할머니가 만들어준 옷이 생각난다며 긴 댓글을 남겼다. 나는 그 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이 뜨겁고 목이 메었다. 며느리는 조금은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라며 그냥 관심 끄는 일이라 생각하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저 관심이라 했지만 나에게는 이것이 생의 중심에 처음으로 불이 켜진 순간이었다. 가방 하나, 작은 바느질, 낡은 천조각. 그것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되었다. 내가 만든 것이 누군가에게 보이고 그 보인 것이 또 다른 누군가의 감정을 흔들었다는 걸 나는 처음 알았다. 그날 밤 재봉틀 앞에 다시 앉았다. 이번엔 더 튼튼한 실을 골랐다. 그동안 봉사로 만든 반찬 외에 내가 스스로 만든 무언가가 세상에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나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며느리는 여전히 내게 길게 말을 붙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손녀는 내가 만든 가방을 메고 친구들 앞에서 웃으며 말했다고 했다. 이건 우리 할머니 손에서 나왔다고. 나는 그 말 한마디에 며칠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혹시 우리 이름 말한 건 아니시죠? 요즘 민감해서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안으로 주저앉았다. 마치 내 존재가 누군가의 체면을 해치는 무언가가 된 듯 했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그 말은 그저 정보처럼 던져졌고 나는 거기서 감정을 읽으려 애쓸수록 내가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다. 요즘 커뮤니티에 할머니 디자이너라는 말이 붙었고 사람들은 내 이름까지는 몰라도 내 손이 만든 가방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게 불편했던 모양이었다. 그 아이는 감사하다는 말 대신 조심해달라는 말을 먼저 꺼냈다. 그 순간 나는 속이 문드러졌다. 말은 입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었다. 그 뒤에 따라오는 표정과 시선과 의도가 더 깊이 박히는 날도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한테 나는 불편한 홍보물이냐? 그 말이 너무 조용해서 그 아이는 처음엔 듣지 못한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더는 반복하지 않았다. 대신 재봉틀을 닫았다. 조심스레 접고 선 정리를 하고 덮개를 씌우는 데까지 나는 천천히
아주 또렷하게 움직였다. 그 아이는 방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천천히 오래된 여행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 옷 몇 벌과 봉사 명단이 적힌 종이 한 장, 그리고 손녀가 그려준 내 얼굴 스티커를 함께 넣었다. 이 집에서 나는 사람도 아니고 인격도 아니더라. 그 말이 입안에서 오래 맴돌았다. 조용히 신발을 신으며 나는 내가 살아온 시간들을 떠올렸다. 누군가의 밥을 차리고 옷을 꿰매고 땀 흘려도 그 수고가 존재로 불리지 않는 삶. 내 손끝에서 나온 것들로 누군가는 따뜻해졌고 누군가는 편안해졌지만 정작 나 자신은 한 번도 안락하지 못했다. 그래도 손녀의 말 한마디가 내 안을 붙잡아 주었다. 할머니 손이 마법 같다는 그 말이 아직 내 등을 떠밀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문을 나섰다. 다시 돌아볼 이유가 없었다. 무언가가 남았다는 감정보다 이제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향해 한 발짝 나가는 일이 더 시급했다. 이 집은 나를 이름 없는 존재로 만들었고 나는 그 안에서 너무 오래 참아냈다. 그 참음이 이제 끝나야 한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할머니가 만든 가방은 감정이 꿰매져 있어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내가 만든 것이 누군가에게 마음으로 닿았다는 걸 알았다. 며칠 전 복지관에 누군가가 찾아왔다. 말끔한 셔츠에 노트북 가방을 맨 청년이었다. 선생님을 통해 내게 연락을 원한다며 조심스럽게 의사를 전했다고 했다. 처음엔 뜬금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손녀 가방 SNS 글을 보고 내가 만든 물건이 진심으로 다가왔다고 했다. 그래서 함께 작은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다고 웃으며 내 손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고작 바느질 몇 번, 색감만 고른 작은 손가방이 이렇게까지 이어지리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청년은 말했다. 요즘 시장은 정교함보다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손에서 나온 온기가 사람들 마음을 움직인다고. 그래서 고길자의 이니셜을 따서 KJ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브랜드를 함께 열어보자는 제안을 했다. 나는 머뭇거렸다. 내가 정말 아직 통하겠나? 이 나이에 이런 세상에서 내 손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청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할머니가 만든 가방엔 감정이 꿰매져 있어요. 바늘 끝마다 실 매듭마다 누군가를 향한 정성과 기억이 묻어 있어요. 그 말에 내 눈가가 촉촉해졌다. 누군가는 내 시를 번거로움이라 여겼고 누군가는 내 바느질을 지나간 기술이라 여겼지만 이 청년은 그걸 이야기라 불렀다. 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은 주름졌지만 마음만큼은 오랜만에 단단했다. 그날 이후 청년과 나는 주 2회 복지관 공방실에 모여 가방 디자인을 정리하고 샘플 원단을 재단했다. 나는 천을 고르고 청년은 태블릿으로 그려냈다. 이상하게도 서로의 속도를 맞추는 일이 어렵지 않았다. 하루는 청년이 말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누가 만든지를 알고 싶어 한대요. 가격보다 정성이 담긴 이야기를 먼저 보려고 한다고. 나는 그 말이 마치 오래된 억울함을 감싸주는 위로처럼 들렸다. 며느리는 내 손을 가리고 싶어 했지만 이 청년은 그 손을 앞에 세워줬다. 그 차이는 말이 아닌 자리로 증명됐다. 브랜드명 KJ가 새겨진 가방 첫 샘플이 완성됐을 때 나는 재봉틀에서 손을 떼고 조용히 그것을 바라보았다. 내 이름이 새겨진 천 조각 위에 누군가의 감탄이 얹히고 그 감탄이 나를 사람으로 불러내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손이 되는 일이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다. 어머님, 저 그때 말 실수했어요. 그 말이
이제 와서야 입 밖으로 나왔다. 나는 웃었다. 아무 힘도 없는 너무 늦은 사과였다. 방송에 내가 소개된 건 복지관 장터 특집 인터뷰였다. KJ 컬렉션을 소개하며 노인 일자리와 젊은 창업 협업 사례로 뉴스 앵커가 내 가방을 들고 카메라 앞에 섰다. TV에서 내 재봉틀 소리가 흘러나올 때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었다.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 이제서야 누군가의 눈에 띄었다는 감정이 묘하게 벅찼다. 인터뷰 영상이 올라가고 방송국 홈페이지와 SNS에 KJ 관련 글이 퍼졌다. 어느새 온라인에서는 감정이 꿰매진 가방이라는 말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그제야 며느리가 나를 찾아왔다. 조심스러운 말투, 낯선 표정, 입에 담긴 어머님이라는 단어조차 예전과는 결이 달랐다. 그 아이는 지난 말을 꺼내며 그땐 몰랐다고 말했다. 요즘은 말 하나에도 민감한 세상이라 그랬다고 덧붙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했다. 괜찮다. 난 이제 그 말 안 먹는다. 그 말에 며느리는 순간 멈칫했지만 나는 계속 담담하게 미소 지었다. 이젠 내가 만든 가방이 내 이름을 대신 말해준다. 누구도 나를 감추려 하지 않고 누구도 내 손을 작게 만들지 않는다. 그 애가 다시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이젠 괜찮았다. 그날 복지관에서 열린 작은 전시회에 내 가방들이 걸렸다. 사람들은 실밥과 바느질 자국을 보며 한참을 머물렀고 어떤 어머니는 이거 엄마 냄새 난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왜인지 울지 않기 위해 숨을 크게 들이마셔야 했다. 며느리는 전시장 한켠에서 내게 다시 물었다. 혹시라도 다시 집에 돌아오실 생각은 없냐고. 나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작은 미신 가방을 들고 조용히 행사장을 나왔다. 돌아가는 길 손녀가 내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그 말이 귓가에 남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괜찮다. 난 이제 그 말 없이도 충분히 산다. 정장도 김밥 싸듯 대충 해달라고? 그 말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다. 그건 김밥 싸듯 못해. 정성껏 해야지. 요즘 나는 작은 공방 안에서 하루를 보낸다. 복지관 옆 창고였던 공간을 지자체와 청년 디자이너가 함께 손봐주어 지금은 창작 공간이 되었다. 간판은 없다. 그저 오래된 미싱 소리가 작은 골목으로 흘러나올 뿐이다. 그곳엔 나처럼 시간이 많이 흐른 어르신들이 찾아온다. 누구는 바느질을 배우러, 누구는 잠시 쉬러, 누구는 그냥 조용히 나를 보러. 우리는 함께 앉아 작은 바늘을 잡는다. 쥐는 법부터 실 고르는 법까지. 어떤 이는 옷에 남은 구멍을 메우고 어떤 이는 지난 얘기를 꿰맨다. 나는 말한다. 이건 바느질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기워가는 시간이라고. 그날도 여느 날처럼 공방 안은 따뜻했다. 창밖에 바람이 부는데도 방 안에는 손끝에서 피어나는 온기가 돌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익숙한 그림자. 아들이었다. 그 뒤에 손녀가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다. 나는 미싱을 멈추지 않았다. 그 애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손주 졸업식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 입을 정장 한 번만 손 봐주실 수 있겠냐고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러곤 손녀를 바라봤다. 아이 눈엔 반짝임이 있었다. 할머니, 또 가방 만들어줘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정장은 김밥 싸듯 못 싸. 정성껏 해야 해. 그 말에 아들도 손녀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다시 꺼낸 미싱 바늘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나는 지금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내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내게 말한다. 길자님, 오늘은 어떤 걸 만드시나요? 그 부름이 이름보다 따뜻했다. 나는 그 말에 작게 웃는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바느질한다. 내 인생의 마지막 헝겊 한 조각까지 정성껏 꿰매려 한다. 이름조차 부르지 않던 그들이 이제는 다시 부탁합니다. 엄마, 다시 손 봐달라고요. 하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김밥 싸듯 못해요. 정성껏 해야죠. 당신 곁에도 이런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손끝의 마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다음 작품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잊지 마세요.